내 손은 한때 동네에서 가장 빨랐다. 40년을 미싱을 돌려 새 아이들 먹여 살리고 남편 병원비 대고 겨우 작은 아파트 한 채 지켜냈다. 내 자랑은 늘 내 힘으로 가족을 지켰다는 거였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더니 딱 그랬다. 작년 가을 욕실에서 미끄러졌다. 그 낙상이 내 모든 걸 앗아갔다. 엉덩이가 부러지고 넉 달을 누워 지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퇴원하고 나니 혼자 살 수가 없었다. 결국 서울 외곽 맏아들 준호네 집에 얹혀 살게 됐다. 준호는 40살, 며느리 민지는 38. 어머니, 다 나이 탓이에요. 누가 옆에서 꼭 봐줘야죠. 준호는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의 눈빛이 집안 구석구석을 훑는 것을 보았다. 내가 뼈 빠지게 지킨 재개발 예정지의 그 아파트. 7억 5천만 원짜리 내 집이 그들 머릿속에서 얼마나 자주 계산되고 있을까. 문제는 자꾸 넘어지는 거였다. 단순히 한 번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2~3번씩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벽을 잡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나는 겁이 났다. 3명의 정형외과와 신경과 의사를 찾아갔다. 모두 똑같은 진단이었다. 노인성 현기증입니다. 김 여사님, 그 연세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약 잘 드세요. 의사들은 내가 벽에 서 있을 때 목 정렬이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은 안 했다. 내가 불안정하게 느끼는 게 어쩌면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호흡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냥 약만 줬다. 며느리 민지는 약봉지를 꼼꼼하게 챙겼다. 어머니, 이거 드셔야 균형이 잡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했다.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할수록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아침밥 먹고 나면 머리가 특히 더 무거웠고 점심때쯤에는 아예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다. 잠들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깨어있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어 버릴까봐 이제는 잠자는 것조차 두려웠다. 나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사하려고 애썼다. 준호는 가끔 내 무릎을 주무르며 어머니 조금만 참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 민지에게서는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준호와 민지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부엌 문을 닫지 않은 채 속삭이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이러다 간병인이라도 써야 하면 어떡해. 준호가 짜증을 냈다. 걱정 마요. 내가 매일 챙기고 있잖아. 어차피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몸이야. 당신이 서류 정리만 잘하면 돼.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래 버티지 못할 몸이라니? 민지의 그 차가운 목소리에는 단순한 나이 탓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건강을 조종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더니 내가 지금 딱 그랬다. 며칠 후 현기증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민지가 물 한 잔과 함께 작은 흰색 알약 하나를 가져왔다. 어머니, 이건 신경안정제예요. 잠시 쉬고 기력을 차리셔야죠. 나는 순순히 약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구토감과 함께 머리가 터질 듯한 어지러움에 휩싸였다. 내 몸이 통제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에 탄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노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격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극심한 두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1시 물을 마시려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민지는 등을 돌린 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숨죽인 채 모퉁이에 섰다. 네. 이번 주까지만 확실하게 부탁드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약해지는 속도가 딱 좋아요. 일이 틀어지기 전에 빨리 명예 변경을 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나를 계속 쓰러지게 만들고
잠조차 두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증상들이 나의 탓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바로 내 집 안에, 내 곁에 있었다. 나는 컵을 놓치지 않으려고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잡았다. 나는 지금 건강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 의사들은 이미 나를 포기했다. 가족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문득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이웃 강호철 씨를 떠올렸다. 58세 호철 씨는 내가 최근 부쩍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유일하게 눈여겨보던 사람이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고 있었다. 그 잔인한 진실을 부엌 모퉁이에서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내 손은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40년 전 미싱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 불신과 패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민지가 가져다주는 약봉지, 준호가 무릎을 주무르는 손길, 모두가 가짜였다. 그들의 친절은 독이었다. 내가 자꾸 넘어지는 데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 며칠을 조용히 관찰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민지가 늘 어머니 기운 차리시라고 달인 특별한 약물이라며 진한 한약 달인 물을 가져왔다. 나는 전에는 그 정성에 감동했지만 이제는 그걸 마실 때마다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특히 그 약물을 마시고 난 뒤 1시간쯤 지나면 어지럼증이 정점을 찍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내가 이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까봐. 전에는 단순히 노소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내 건강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민지는 미묘하게 만족스러워하는 얼굴이었다. 내가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이라도 하면 그녀의 눈빛은 아주 잠깐이지만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에게 약을 줄 때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드셔야 균형이 잡히고 기력이 돌아와요. 마치 내가 약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나도 속으로 되뇌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진다더니. 그들의 계획이 무서웠지만 나는 이제 약해질 수 없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그들이 지키려던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내 삶의 존엄성이 문제였다.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 되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약해진 척, 때로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끙끙 앓는 척하며 그들의 감시를 피했다. 현기증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척하며 접시에 담긴 밥알만 헤아렸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그 독을 가져왔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그 액체를 컵에 담아 침대 밑에 있는 작은 반찬통에 뱉어냈다. 민지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숨겨둔 내 약봉지 속의 하얀 알약과 민지가 따로 준 신경 안정제를 비교했다. 둘 다 흰색이었지만 민지가 준 알약은 쓴맛이 훨씬 강했다. 그것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이 집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싸움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떠올렸다.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강호철 씨. 조사와 방법의 발견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아들 준호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탔다. 나는 떨리는 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나는 버스를 타고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바닥은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지만 내 발걸음은 불안정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외출일 수도 있었다. 호철 씨의 야채 가판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58세 호철 씨는 덩치가 크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따뜻한 한 사람이었다.
내가 가판대에 도착하자마자 호철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복순 누님, 몸이 영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뚱거립니까? 의사들은 도대체 뭐라고 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호철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수상한 약물, 그리고 7일 이내에 내 아파트의 명의를 넘기려 한다는 정황까지.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호철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호철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말이 맞았네. 누님, 노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젊을 적에 재활치료 쪽에서 몇 년 일했었소. 노인성 현기증이라고 다 포기하는 건 바보짓이요. 호철 씨는 야채를 썰던 칼을 내려놓고 나를 가까이 불렀다. 누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건 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어. 목 정렬이 틀어지면 어지럼증이 심해져요. 의사들은 시간이 없다고 돈이 안 된다고 이런 간단한 테스트는 생략합니다. 벽 테스트? 내가 물었다. 예. 벽에 등을 대고 서서 60초를 버티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으면 뇌가 균형을 잡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만약 60초를 버티지 못하고 자꾸 기울면 그건 목 정렬이나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의사들은 나에게 그런 쉬운 테스트 하나 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불안정감. 누님이 자꾸 넘어질까봐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고 했죠? 그건 불안정한 호흡 때문일 수 있어요. 불안정감을 줄이는 데는 횡격막 호흡이 최고입니다. 2분 동안만 집중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연구 결과 이걸 2분만 해도 불안정감이 최대 40%까지 줄어든다고 하오. 호철 씨의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던져진 밧줄 같았다. 내 삶을 앗아가려던 민지가 숨기고 있었던 너무나 단순하고 중요한 정보였다. 민지는 간호사였으니 당연히 이런 재활 지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치료하는 대신 내가 더 빨리 쇠약해지도록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지가 주는 한약 달인 물 말인데 호철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고용량의 진정제 성분이 들어있을 거요. 노인의 뇌 기능 약화를 유도하는 성분. 그게 누님의 균형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요.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지. 그의 설명은 내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내 증상은 나이 탓이 아니라 바로 그 약물 때문이었다. 호철 씨는 작은 상자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다. 누님, 일단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시오. 작은 녹음기 하나, 그리고 작은 병에 든 비타민 D 보충제, 하루 1000IU였다. 이건 몰래 녹음할 때 쓰시고, 이건 드시오. 노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1000IU만 꾸준히 드셔도 뼈와 근육이 튼튼해져요. 이건 민지가 절대 못 찾게 숨기시오.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몸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누님이 싸우기로 마음먹으면 몸은 반드시 따라줄 거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받아 쥐었다. 호철 씨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일단 증거를 모으십시오. 이 싸움은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는 싸움이요. 3. 확인과 고통집으로 돌아온 복순 씨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호철 씨가 가르쳐준 대로 벽 테스트를 수행했다. 벽에 등을 대고 섰다.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머리를 벽에 완전히 붙였다. 60초를 버텨야 했다. 하지만 15초도 지나지 않아 내 몸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다. 벽을 잡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벽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호철 씨의 말이 맞았다. 나는 단순히 뇌가 늙어서 현기증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 목 정렬과 근육의 문제가 심각했고 민지가 주는 도끼, 이 증상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 순간 뼈아픈 현실이 나를 덮쳤다.
나는 그저 내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줄 알았다. 그들의 친절 속에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계산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내가 40년을 미싱 앞에서 피땀 흘려 지켜낸 가족이었는데 나는 침대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다. 수십 년간 부여잡았던 어머니라는 끈이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어차피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몸이야.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통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생존 의지로 바뀌었다. 나는 죽지 않아. 이 집은 내 힘으로 지킨 거야. 내가 여기서 지면 나는 평생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복순 씨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민지의 계획에 협조하는 척하며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민지는 내가 여전히 쇠약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지는 내게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양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권하셨어요. 이걸 드셔야 기력을 찾고 걸을 수 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알약이 아니라 캡슐이었다. 이 안에는 분명 더 많은 진정제 성분이 들어있을 터였다. 민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물과 함께 캡슐을 건넸다. 이번에는 뱉어낼 틈이 없었다. 나는 순순히 캡슐을 삼켰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극도의 어지러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구토감까지 동반했다. 민지는 문틈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온몸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녹음기를 켰다. 준호와 민지가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지. 내일 모레까지 끝내야 해. 어머니가 이 지경인데 더 이상 지체하면 수상해. 준호가 짜증을 냈다. 걱정 마요. 오늘 내가 투여량을 좀 늘렸더니 내일이면 완전히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서류만 가져오면 돼. 어차피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이젠 우리가 가져가야 할 때가 왔어.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내일 모레 명예 변경의 날이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이 고통을 견디고 이틀 안에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찾아야 했다. 반격 준비. 나는 호철 씨가 준 비타민 D 보충제 하루천 아이유를 매일 아침 몰래 삼켰다. 그리고 매일 민지가 외출할 때마다 문을 잠그고 횡격막 호흡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2분 동안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세상이 빙글거렸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다는 호철 씨의 말을 믿었다. 나는 꾸준히 2분 동안 횡격막 호흡을 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었다. 첫째 날에는 2분 만에 땀이 났지만 셋째 날에는 불안정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40% 정도 줄어든 것 같았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느낌, 그 작은 변화가 내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나는 또한 침대에서 둥은 강화 운동 브리지, 권악과 한 발로 서는 균형 훈련을 시작했다. 민지가 주는 독은 여전히 뱉어냈지만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민지와 준호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식사 시간에는 손을 심하게 떨었고 일부러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오래 못 버티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럴수록 그들의 경계심은 느슨해졌다.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호철 씨가 준 비타민 덕분인지 아니면 독을 뱉어낸 덕분인지 아니면 내가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단 일주일 만에 나는 벽 테스트를 할 때 30초를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기울긴 했지만 처음에 15초에 비하면 2배나 강해진 것이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민지가 준 신경 안정제 캡슐을 몰래 모아두었다.
그리고 호철 씨의 조언에 따라 그 캡슐 샘플을 조용히 빼돌려 전에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 친구에게 성분 분석을 부탁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온 문자는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복순 씨, 이거 디아제팜 성분이 너무 고용량이에요.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이렇게 먹였어요? 치명적인 고용량의 진정제.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영양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명백한 계획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녹음기와 작은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내가 횡격막 호흡을 한 날짜, 벽 테스트를 한 시간, 민지가 약을 준 시간, 준호와 민지가 주고받은 대화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D-Day가 왔다. 바로 명예 변경 서류에 지장을 찍기로 한 날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저녁 식사 후 내게 찾아왔다. 그는 걱정하는 척 내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밤 변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서류 정리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마음 편히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준호는 안심하며 방을 나섰다. 나는 침대에 누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 고통스러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나는 침대 머리맡, 경대 아래에 숨겨둔 녹음기와 분석 결과 보고서를 손이 닿기 쉬운 곳으로 옮겼다. 밤 11시,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민지, 그리고 낯선 남자, 변호사였다. 잠시 후 민지가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축 늘어져 거의 의식이 없는 척하며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죠. 민지는 속삭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미 인주를 묻힌 내 엄지손가락을 명예 변경 서류 위에 찍으려 했다. 차가운 종이가 내 손가락에 닿기 직전이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빼냈다. 안 돼. 민지는 당황했지만 내가 너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다시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때 나는 마지막 발악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경대 위에 숨겨두었던 작은 물건을 잡았다. 그것은 내가 이 밤을 위해 준비했던 증거였다.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모았던 모든 대화가 녹음된 작은 녹음기와 민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고용량 진정제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였다. 나는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들어 올렸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약해진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아 모든 것을 지켜낼 어머니의 불타는 눈빛이었다. 네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 민지야. 민지는 서류를 놓치며 경악했다. 복순 씨가 이 정도로 회복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계산에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준호와 변호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준호는 보고서와 녹음기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그들이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 내게 달려오는 순간 나는 침대 아래 숨겨두었던 비상벨을 눌렀다. 바깥에서는 이미 구급차가 아닌 경찰차의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나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호철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증거를 가지고 싸움터로 나갈 차례였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나는 온 힘을 다해 민지의 손을 뿌리쳤다. 내 몸이 통제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에 탔던 그 시절은 끝났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 돼. 민지는 당황했지만 곧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서류와 녹음기를 잡으려고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피했고 그 짧은 순간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벨을 다시 한번 세게 눌렀다. 바깥에서는 이미 구급차가 아닌 경찰차의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준호가 거실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는 방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내가 손에 든 녹음기와 분석 보고서 그리고 싸늘하게 빛나는 내 눈빛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경찰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며 작고 검은 녹음기를 침대 머리맡 스탠드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부엌에서 속삭이던 민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걱정 마요. 오늘 내가 투여량을 좀 늘렸더니 내일이면 완전히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서류만 가져오면 돼. 어차피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이젠 우리가 가져가야 할 때가 왔어.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극도의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변호사는 땀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병원 분석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건 민지가 나를 위해 특별히 권했다는 신경 안정제 분석 보고서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고용량의 디아제팜 성분. 의사 말로는 노인의 뇌 기능을 마비시키고 낙상을 유발해서 결국 나를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라고 했다. 민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죠. 제발요. 준호도 무너졌다. 그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나는 40년간 미싱을 돌려 지켜낸 내 삶의 존엄성, 그리고 나를 배신한 그들의 탐욕을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고통의 심연은 이미 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내가 40년 동안 재봉틀 앞에서 피와 땀을 흘려 이 7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지켰다. 너희는 그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지. 나는 민지를 보았다. 고용량의 디아제팜 성분으로 내 균형 감각을 마비시키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지. 내 목소리는 준호에게 향했다. 너희는 돈 때문에 내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범죄자일 뿐이다. 내 아들은 내가 고통받고 죽어가길 바라지 않았을 테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경찰 2명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호철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팀이었다. 준호는 도망치려 했으나 곧 제압되었고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거리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담당 형사는 나에게 증거를 요청했다. 나는 녹음기와 분석 보고서를 건넸다. 형사는 보고서를 훑어본 후 준호와 민지를 향해 서늘하게 말했다. 이준호 씨, 박민지 씨, 존속 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순순히 수갑을 찼지만 민지는 저항하다가 결국 끌려나갔다. 그들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국을 맞이했다. 명예 이전을 위해 온 변호사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류를 움켜쥐고 황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형사들의 제지로 서류 일체가 압수되었다. 그들이 탐냈던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이제 안전하게 내 명의로 지켜졌다. 그들이 끌려나가자 방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나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그들을 향한 연민 대신 홀가분함만이 남았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준호는 존속 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했으며 명예 이전을 시도한 공증 사무실 변호사까지 공범으로 기소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며느리 민지는 준호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특히 간호사로서 고용량의 진정제를 의도적으로 투여하여 복순 씨의 건강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영구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의 대가로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복순 씨에게 3억 원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복순 씨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탐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탐냈던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복순 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준호와 민지의 형제 자매들마저 그들을 가족 명단에서 영구 제명하며 등을 돌렸다.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 즉 부, 자유,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이 꿈꿨던 안락한 노후는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고통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준호는 지금도 여전히 면회조차 받지 못하는 독방 신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신감과 독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2년 후 나는 71세가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호철 씨와 함께 시장 공원에서 5km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횡격막 호흡과 근력 운동 덕분에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다. 진정제 성분이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가자 머리가 맑아졌고 활력이 넘쳤다. 나의 건강 지표는 2년 전 민지가 나를 독살하려 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전에 벽 테스트를 했을 때는 15초 만에 몸이 기울어 벽을 짚지 않으면 넘어질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60초를 완벽하게 버틴다. 불안정감이 40% 줄어든 것을 넘어 이제 불안정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내 혈압은 그들을 만나기 전 높은 긴장 상태일 때 170에 100이었지만 지금은 약물 없이도 120에 80으로 안정되었다. 나는 몸이 5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소리 내어 웃었다. 나는 아파트 매각금 중 일부를 사용해 호철 씨와 함께 벽 테스트 재단이라는 작은 지역 복지단체를 만들었다. 거창한 재단이라기보다는 노인성 현기증과 낙상 위험에 노출된 이웃들을 돕는 사랑방에 가까웠다. 나는 매주 지역 복지관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을 모아 내가 배운 재활 지식을 가르쳤다. 노소에는 선택이 아니지만 살아남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벽 테스트를 가르치고 불안정감을 최대 40%까지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던 2분 동안에 횡격막 호흡법을 시연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내 이야기는 노인 학대의 위험성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벌써 2년 동안 300명 이상의 노인들이 내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호철 씨는 내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재단의 공동 설립자였다. 우리는 재활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평생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내 힘으로 사는 삶을 되찾았다고 느낀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몸과 정신을 스스로 지키는 삶. 나는 종종 창가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에 잠긴다. 한때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복순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안다. 내 몸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악의에 맞서 싸우라고 계속해서 내게 경고음을 보냈을 뿐이다. 내가 듣지 않았던 것이다. 준호와 민지는 지금도 감옥에서 내가 그들이 탐냈던 돈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죽음을 바라고 원했던 그 7억 5천만 원은 그들의 손에 닿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고 번영하는 상징이 되었다. 오늘 아침
나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 횡격막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다. 배를 부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그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7억 5천만 원을 노리고 나를 69의 땅에 묻으려 했다. 하지만 71살의 나는 그들의 탐욕과 나의 두려움을 묻었다. 가장 조용한 복수는 내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